아이고, 강서방.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차를 빌려. 어휴, 참나. 기가 막혀서. 그 쓸데없는데 돈 쓸 궁리하지 말고 그 돈으로 내 병원비나 싹 다 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염치 없이. 내 마누라는 어쩌자고 저런 백수를. 아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눈이 돌았지. 쯧쯧. 지들 분수도 모르고 뻔뻔하게. 칠순 내내 사위를 하인처럼 부리던 장모는 이날도 서슴없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강서방. 넌 거기 멍하니 앉아서 뭐해? 얼른 1층으로 후딱 뛰어내려가. 가서 대리운전이나 빨리 불러와. 우리 돈 잘 버는 귀한 큰 사위. 얼른 편하게 모셔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백수 사위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쓰레기 버리듯 식탁 한가운데로 툭. 아이고, 장모님. 대리운전 명함은 굳이 필요 없고요. 대신에 제가 이걸 드리는 게 낫겠네요. 아마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종이를 집어든 큰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장모님, 그 병원 제가 인수했습니다. 밥값도 못한다며 똥기저귀 수발을 시키던 그 백수 사위의 정체.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장모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 이명자의 칠순 잔치가 열린 이 방은 아침부터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이명자는 상석에 앉은 큰 사위 박동우의 손을 꼭 붙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박서방 대학병원 과장님이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고.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야. 명자가 동우의 어깨를 연신 쓸어내리며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동우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점잖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칠순인데 당연히 와야죠. 제가 며칠 전부터 수술 일정을 다 빼놨습니다. 친척들이 그 말에 감탄사를 쏟아냈죠. 바로 그때 방 한구석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불판 위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위 강지훈이었어요. 명자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지훈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이봐, 강서방. 거기 고기 다 타잖아. 눈은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지훈이 조용히 집게를 들고 고기를 옮겼습니다. 네, 장모님. 금방 새로 구워 올리겠습니다. 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친척들을 둘러봤죠. 저 사람은 말이야, 집에서 주식인지 뭔지 한다고 방구석에만 있어. 사내 자식이 벌어오는 것도 없이. 친척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둘째 사위도 사람 좋아 보이는데요. 명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사람 좋으면 뭐해. 통장에 찍히는 게 없는데. 방 안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표정 없이 빈 접시를 치우고 새 반찬을 날랐어요. 그 모습을 아내 윤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은 입술을 잘근 깨물며 어머니의 옷소매를 슬쩍 당겼습니다. 엄마, 지훈 씨도 좀 앉아서 먹게 해줘. 응. 명자가 딸의 손을 탁 쳐냈어요. 넌 가만히 있어. 남편 하나 잘못 골라서 이 고생이면서 어디서 편을 들어. 수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동우가 그 광경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더니 입꼬리를 올렸죠. 처제, 그러게 진작 내 말 들었어야지. 사람은 배경을 봐야 한다니까. 지훈이 불판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기를 뒤집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정말 방구석 백수일까요? 사실 지훈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 돈을 주무르는 거대한 투자회사, 그 한국 책임자가 바로 지훈이었죠.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큰 손.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그림자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천억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지우는 아내 수진에게조차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조금 더 뒤에 밝혀질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명자가 동우 부부에게 봉투를 하나씩 쥐어줬어요. 이건 우리 박서방 병원에서 고생한다고 주는 거야. 큰딸 혜진이도 하나 받고. 혜진이 봉투를 받아들며 배시시 웃었죠. 엄마,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 봉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진이 운전대를 잡은 지훈을 흘끔거렸습니다. 지훈아, 오늘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어. 지훈이 앞을 보며 잔잔하게 웃었죠. 괜찮아. 장모님 좋은 날인데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는 속이 다 뒤집혔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한 손으로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어요. 수진아, 나는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정말이야. 수진이 그 말에 결국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명자의 집 계단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명자가 발을 헛디뎌 계단 두어 칸을 미끄러진 거예요. 사실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저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자는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나 이제 못 일어나. 혜진이 놀라 달려왔죠. 엄마,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명자가 눈을 흘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답답한 거사. 이럴 때 강서방을 부려먹어야지. 백수가 시간은 남아돌잖아. 혜진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어머, 엄마 머리는 진짜 못 말려. 그날 저녁 명자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큰딸내는 병원 일로 바쁘잖니. 강서방이 낮에 노니까 좀 보내라. 수진이 수화기를 든 채 발을 동동 굴렀죠. 엄마, 그래도 지훈 씨한테 그런 걸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사위가 장모 수발 드는 게 뭐 어때서?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수진이 힘없이 지훈을 돌아봤어요. 지훈은 이미 겉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다녀올게. 지훈아, 정말 안 가도 돼.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지훈이 신발을 신으며 담담하게 답했죠. 가족인데 뭐. 걱정하지 마.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닫힌 문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무겁게 내려앉았죠. 이 착한 남편이 앞으로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그리고 그 수모의 끝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수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집에 도착한 지훈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명자가 대뜸 인상을 찌푸렸죠.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오는 길이 좀 막혔습니다. 명자가 절뚝거리는 신용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됐고, 저기 방에 요강 들여놔. 화장실까지 갈 힘도 없으니까. 멀쩡한 두 다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그 눈빛이 아주 잠깐 서늘하게 빛났다는 걸 명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요강이 놓였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지훈을 흘겨봤어요. 강서방,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얼른 좀 부축해. 지훈이 다가가려 하자 명자가 손을 내저었죠. 아니, 됐어. 요강에 볼일 봤으니까
그거나 치워. 지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 부축하라던 사람이 이미 볼일을 봤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따지지 않았어요. 싱크대 아래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조용히 손에 끼웠습니다. 네, 장모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명자가 그 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도 눈치는 있네. 밥값은 하려나 봐. 지훈이 요강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향해 명자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손 깨끗이 씻고 와. 이따 죽도 끓여야 하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딸 혜진이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들어왔죠. 엄마, 좀 어때요? 혜진이 방을 둘러보다 요강을 든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놀람이 아니라 재미있다는 표정이었죠. 어머어머, 강서방. 이런 것도 다 하고. 아주 살림꾼 다 됐네. 지훈이 담담하게 목례했습니다. 오셨습니까, 형님? 혜진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가락을 튕겼어요. 강서방, 나 목마른데 냉장고에 주스 좀 따라와. 얼음 동동 띄워서.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요강부터 마저 치우고 손을 씻었습니다. 주스를 잔에 따라오자 혜진이 또 트집을 잡았죠. 얼음이 이게 뭐야? 2개밖에 안 넣었네. 사람이 성의가 없어. 혜진이 잔을 도로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말없이 얼음을 더 담아왔어요. 이번엔 과일을 깎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지훈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 내밀자 혜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과야 뭐야? 껍질을 이렇게 두껍게 깎으면 먹을 게 어디 있어. 혜진이 손등으로 접시를 밀쳐냈어요. 접시가 기울며 사과 조각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굽혀 조각을 하나씩 주었죠. 그 순간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죠.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혜진이 킥킥 웃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유, 잘 나왔다. 우리 강서방 바닥 기어다니는 거 아주 예술이네. 혜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 올라갔어요. 밑에는 이런 글이 붙었죠. 우리 집 귀한 백수 사위님 근무 중. 잠시 후 명자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혜진아. 이거 완전 걸작이다. 강서방 이거 액자로 걸어놔야겠어. 지훈은 바닥에 사과 조각을 다 주워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가 냄비를 올렸을 뿐이죠. 한참 뒤 지훈이 죽그릇을 상에 올렸습니다. 명자가 숟가락을 들어 한술 뜨더니 인상을 확 구겼어요. 퇴, 이게 죽이야 소금이야.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 명자가 그릇을 들어 지훈을 향해 확 밀쳤습니다. 뜨거운 죽이 지훈의 옷깃과 얼굴로 튀었어요. 엄마. 마침 퇴근하고 들어오던 수진이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지훈 씨한테 왜 이래? 명자가 되레 큰 소리를 쳤죠. 왜 이러긴. 사위가 장모 입맛도 못 맞추면서 무슨 낯짝으로. 수진이 지훈에게 달려가 옷을 살폈어요. 지훈아, 뜨겁지. 어디 대인데 없어. 지훈이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도 안 뜨거워. 지훈은 수건을 들어 옷에 튄 죽을 천천히 닦아냈어요. 그 얼굴엔 놀랍게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죠. 명자가 그런 지훈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말이야, 평생 이 집에서 죗값 치를 각오해. 감히 우리 수진이 데려간 죄.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지훈 씨가 뭘 잘못했다고. 명자가 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넌 빠져. 남편 편들 시간에 걸레나 가져와. 바로 그때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큰 사위 동우가 퇴근길에 들른 거였죠. 동우가 어질러진 거실을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니야, 여기 아주 난리가 났네. 동우가 지훈 앞으로 다가와 구두를 슬쩍 내밀었어요. 강서방, 마침 잘 됐네. 내 구두에 흙먼지 좀 묻었는데 닦아줘. 자네 그런 거 잘하잖아. 방 안에 잠시 침묵이 일었습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나섰죠. 형부, 그건 너무하잖아요. 동우가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잘랐어요. 처제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러자 명자가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동우 왔어. 아이고, 우리 박서방 배고프지. 강서방이 아까 한우 보양식 끓여놨어. 얼른 먹어. 방금 죽이 짜다고 그릇을 던지던 사람이었죠. 동우가 상석에 앉아 국그릇을 받았어요. 한술 뜨더니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좀 먹을 만하네. 강서방, 요리 솜씨는 늘었어. 동우가 숟가락을 놀리며 지훈을 슬쩍 봤죠. 근데 강서방, 자네 주식으로 한 달에 몇 푼이나 벌어. 그걸로 밥은 먹고 살아. 지훈이 옷깃을 정리하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입니다. 동우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우리 병원에 청소 용역 자리 하나 났는데 자네 이력서나 한번 넣어봐. 내가 말은 넣어줄게.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부,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명자가 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조용히 해. 사내 자식이 기술이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야지. 뭐가 틀린 말이라고.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몸을 떨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수진의 두 주먹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손을 지훈이 식탁 밑에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이 놀라 지훈을 봤죠. 지훈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고는 동우를 향해 입을 열었죠. 형님, 마침 잘 됐습니다. 조만간 제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겠습니다. 동우가 껄껄 웃었어요. 오, 이제 정신 좀 차렸네. 그래 와. 와서 일 좀 배워.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이 방의 누구도 읽어내지 못했죠. 그날 밤 지훈과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지훈아,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우리 엄마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지훈이 수진을 가만히 품에 안았죠.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딸이니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어떻게 괜찮아? 형부가 청소 자리를 넣으래. 우리 엄마는 너한테 죗값을 치르래. 수진이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죠. 지훈이 수진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장모님이랑 처가 식구들이랑 각 세우지 마. 응? 네가 힘들어지잖아. 그게 어떻게 각을 안 세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나만 믿어. 수진이 눈물 젖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지훈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수진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죠. 한참을 울던 수진이 지훈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아내를 안아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죠.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복도 끝, 늘 자물쇠로 잠가두던 서재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화면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벽면 가득 세 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지훈이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기엔 동우가 근무하는 대형 병원의 이름이 큼직하게 떠 있었어요. 그 아래로 숫자들이 빼곡히 흘러갔습니다. 병원의 살림살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였죠. 지훈이 붉은 펜을 집어들었어요. 화면 속 병원 이사장의 얼굴 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다음 동우의 이름 위에 크게 가위표를 그었죠. 박동우. 지훈이 나직이 그 이름을 음조렸어요. 전화기 하나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지훈이 이어폰을 귀에 꽂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병원 쪽 자금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물었죠. 지훈이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쪽에서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지훈이 통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였어요. 지훈이 서랍을 열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났을 무렵 찍은 사진이었죠. 그 시절 수진은 지금보다 훨씬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지훈이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다 끝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정말로 동우의 병원에 나타났어요. 로비에 서 있는 지훈을 본 동우가 헛웃음을 터뜨렸죠. 이야, 진짜 왔네. 나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동우가 지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따라와. 자네 일할 곳 보여줄 테니까. 동우가 지훈을 데려간 곳은 지하의 낡은 창고였어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여기가 자네 일터야. 심부름도 하고 저기 폐기물도 나르고. 알겠지. 지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우가 작업복 한 벌을 툭 던졌어요. 이거 갈아입어. 그 꼴로 병동 돌아다니면 환자들 놀라니까. 지훈은 두말 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그 순간에도 지훈의 눈은 창고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드나드는지, 무심한 척 모든 걸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병동을 도는 내내 지훈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근무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죠. 지훈은 그 모습까지 눈여겨봤어요. 낮이 되자 동우가 지훈을 후배 의사들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 소개하지. 우리 집안 백수 사위. 밥이나 축내던 식충이인데 이제 여기서 밥값 좀 하기로 했어. 의사들이 어색하게 웃었죠. 동우가 지훈에게 손가락을 까딱였어요. 강서방, 여기 커피 6잔만 뽑아와. 다들 목마르시대. 지훈이 목례하고 돌아섰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지훈이 쟁반에 커피를 받쳐들고 동우의 진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우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통화 중이었죠. 그래. 이번 달 것도 봉투로 준비해놔. 알지. 동우가 지훈을 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기 놓고 나가. 지훈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책상 위를 슥 훑었어요. 어지럽게 널린 장부와 명함들이 눈에 들어왔죠. 지훈은 그 어느 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담았을 뿐이에요. 다 됐으면 나가지 왜 서 있어. 동우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지훈이 진료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죠. 한편 그 시각 명자의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수진을 불러 앉혀놓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 알아봤어.
좋은 자리 있어. 수진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엄마, 이게 뭐야? 명자가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강서방이랑 갈라서 엄마가 돈 많은 사람 소개해줄게. 이번엔 제대로 된 놈으로. 엄마, 나 지훈 씨랑 안 헤어져. 수진이 서류를 밀쳐냈어요. 명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답답한 거사. 내 남편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박서방 병원 지하에서 쓰레기 치우고 있어. 창피하지도 않니?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거짓말 같아.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봐. 내 잘난 남편이 어떤 꼴로 사는지.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뛰쳐나갔죠. 병원 로비에 도착한 수진이 숨을 몰아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동우가 수진을 발견했어요. 동우가 수진의 앞을 슬쩍 가로막았죠. 처제. 여긴 웬일이야. 형부, 지훈 씨 어디 있어요? 동우가 능글맞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 잘 봐.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저편 지훈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얼룩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지훈아. 수진이 한 걸음 내디디려는데 동우가 팔을 붙잡았어요. 나도. 지금 한창 바쁜데 방해하면 쓰나. 동우의 입가에 승리감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죠. 결국 수진은 뒤돌아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동우가 혼잣말을 흘렸어요. 봐, 처제. 사람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닥을 닦던 지훈의 귀에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걸레질을 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네, 자금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제만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자세로 지훈은 수천억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며칠 동안 지훈의 병원 출퇴근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창고를 오가며 병원 곳곳을 눈에 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지훈이 폐기물을 나르다 진료실 뒤편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우가 낯선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있었어요. 이거 약이야. 위에서 처방한 걸로 돼 있으니까 조용히 넘겨. 남자가 봉투를 받아 챙겼죠. 지훈이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냈죠. 그날 이후로도 지훈의 휴대폰엔 하나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한편 명자는 병원에 입원한 척 드러누워 있었어요. 동우가 명자의 병실로 들어섰죠. 장모님, 서류 여기 있습니다. 진단서 떼놨어요. 명자가 종이를 받아들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박서방이 최고야. 이거면 보험금 두둑이 나오겠지. 동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누굽니까?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못 떼겠어요. 명자가 종이를 이불 밑에 감췄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돈으로 혜진이 차 하나 뽑아주자. 그 애가 요새 차 타령을 하도 해서. 며칠 뒤 혜진은 정말로 번쩍이는 외제차를 계약했어요. 혜진이 새 차 키를 흔들며 지훈네 집 앞에 나타났죠. 마당에 세워둔 지훈의 낡은 국산차를 발로 툭 찼습니다. 강서방, 이런 고물은 좀 버려. 창피하지도 않아. 혜진이 차 키를 지훈의 얼굴을 향해 툭 던졌어요. 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는 차가 뭔지 눈으로 좀 익혀둬. 지훈이 허리를 굽혀 차 키를 주었어요.
먼지를 털어 혜진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죠. 형님, 여기 있습니다. 혜진이 키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지훈이 나직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조만간 제 차도 바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혜진이 콧방귀를 뀌었죠. 네가 무슨 돈으로. 웃기고 있네. 혜진이 차에 올라 요란하게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동우가 은밀히 지훈을 불러냈습니다. 병원 근처 한적한 카페였죠. 동우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강서방, 자네한테 좋은 기회를 주려고 그래. 지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처가 재산 있잖아. 그걸 담보로 돈을 좀 빌려와. 그럼 내가 병원에 자네 자리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줄게. 책상에 앉는 사무직으로. 지훈이 잠시 동우를 바라봤어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동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따져.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자네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동우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우가 떠난 뒤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방금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죠. 지훈이 그 파일을 어딘가로 옮겨 저장했어요.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훈이 확답을 주지 않자 명자가 폭발했죠. 명자가 지훈을 집으로 불러 앉혔어요. 강서방, 박서방이 좋은 자리 준다는데 왜 뜸을 들여? 지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좀 위험한 일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위험은 무슨, 네가 뭘 안다고. 이 배은망덕한 거사. 명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지훈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말이었죠. 지훈이 명자를 가만히 쏘아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자가 순간 오싹함을 느끼고 흠칫했죠. 하지만 이내 기를 죽이겠다는 듯 손을 치켜들었어요. 짝! 명자의 손바닥이 지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감히 어른한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자가 수진을 향해 삿대질을 했죠. 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오늘 안 찍으면 넌 내 딸도 아니야. 지훈이 얼얼한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가자. 지훈이 수진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등 뒤로 명자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가.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오른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죠. 지훈아, 괜찮아. 뺨 많이 아프지? 지훈이 화면을 두드리며 잔잔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 위 작은 버튼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지훈이 그 버튼을 꾹 눌렀죠. 수지는 그게 무슨 버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의 옆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죠. 일주일 뒤 동우의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투자회사가 병원을 통째로 사들인다는 소식이 돈 거예요. 복도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부원장 자리를 노리던 동우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야? 얼굴 없는 큰손이라니 그게 대체 누구냐고. 동우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었죠.
새 주인이 오늘 직접 병원을 둘러보러 온다는 거였습니다. 동우가 부랴부랴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죠.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새 주인 눈에만 들면 부원장은 따놓은 당상이야. 동우가 로비로 내려가 화려한 꽃다발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시각 수지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창고에 두고 온 낡은 점퍼를 챙겨주려던 참이었죠. 수진이 로비에 들어서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꽃다발을 든 동우였어요. 수진이 반사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죠.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건장한 사람들이 좌우로 늘어섰어요. 병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늘 낡은 티셔츠 차림이던 그 사람이었어요. 최고급 양복을 걸친 채 이사장의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넘겼죠. 바로 강지훈이었습니다. 수진이 기둥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지훈아 저게 대체.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우는 그때까지도 지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거물이 왔다는 생각에 꽃다발을 들고 달려갔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병원 과장 박동우입니다. 동우가 몇 걸음째 못 가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거칠게 밀려 바닥에 나뒹굴었죠. 동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앞에 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자, 자니가 강서방.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은 동우를 내려다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먼지를 보듯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동우를 지나쳐 걸어갔죠. 동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수지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자신이 알던 무능한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병원의 진짜 주인이 서 있었죠. 지훈이 전용 승강기에 오르는 동안 동우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그 백수가 이 병원 주인이라고. 동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죠. 지훈은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원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겼어요. 부패한 의료진들의 이름 위로 붉은 줄이 하나둘 그어졌죠. 이사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사장님, 박동우 과장은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어요. 증거는 이미 다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세요. 봐줄 것 없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죠. 한편 정신을 차린 동우는 명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강서방이 이 병원 주인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는 거야? 박서방, 너 요새 병원 일이 고돼서 헛것을 봤구나. 헛것이 아니라니까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됐어. 그 백수가 무슨 병원 주인이야. 정신 차려. 명자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동우는 휴대폰을 붙든 채 넋을 놓았죠. 그날 밤이었어요. 지훈이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지훈은 집안이 텅 빈 걸 느꼈어요. 수진아. 대답이 없었죠. 지훈이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잠가두던 서재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훈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서재 안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을 두 손에 꼭 쥔 채였어요. 수진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수진은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를 이미 다 봤습니다. 책상이 두꺼운 자산 명세서도 봤어요. 거기 적힌 숫자들은
상상조차 못할 규모였죠. 책상 한가운데 놓인 묵직한 명패도 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이름 석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 속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죠. 그 안엔 친정 식구들의 온갖 잘못이 낱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보험금, 동우의 뒷거래까지. 수지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몸서리를 쳤어요. 서류철 맨 뒤엔 낡은 공책 한 권이 꽂혀 있었죠.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지훈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미 큰 돈을 벌었지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오직 수진에게 평범하고 편안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다는 것. 그래서 처가의 멸시를 묵묵히 견뎠다는 것.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대목에서 수진은 그만 오열하고 말았어요. 수진이 친정 식구들을 미워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기꺼이 바보가 됐다는 대목이었죠. 지훈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수진이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지훈이 엉망이 된 수진의 얼굴을 보고 다가갔죠. 수진아, 여기서 뭐해? 수진이 벌떡 일어나 지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수진이 지훈의 가슴을 두드리며 흐느꼈어요.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널 그 지옥에 두고 나만 편하자고. 지훈이 수진의 등을 가만히 감쌌죠. 울지 마. 내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 하나 지키려고 바보 소리를 다 들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어요. 수진아,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네가 웃는 것만 보면 됐거든. 이제 안 그래도 돼. 나 다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옆에 설 거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지훈을 똑바로 올려다 봤죠. 방금 전까지 흐느끼던 얼굴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섰습니다. 지훈이 수진의 두 손을 잡았어요. 이제 준비 다 끝났어. 더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일 일 없어. 응. 나도 이제 안 숙여. 절대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죠.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자였습니다. 수진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죠. 수진아, 당장 집으로 와. 점심 차려. 명자의 명령조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정 같으면 네 하고 달려갔을 수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나 못 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못 간다고 했어. 이제 엄마 심부름 안 해.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죠. 명자의 목소리가 대번에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미쳤나? 어디서 엄마한테 말대꾸야. 강서방이 시켰어. 수진이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다 알아. 형부랑 짜고 만든 가짜 진단서. 보험금 타낸 것도.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죠. 엄마랑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앞으로 지훈 씨 한 번만 더 함부로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명자가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 못된 것이 협박 아니야. 경고야. 수진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지훈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는 씩씩거리며 혜진에게 연락했어요. 혜진아, 수진이가 이상해. 강서방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분명해. 혜진이 콧방귀를 뀌었죠. 그 백수가 뭘 조종해요. 우리가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네.
두 모녀는 지훈을 아예 집안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오후 지훈은 수진을 데리고 최고급 옷가게로 향했어요.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옷을 골라 수진에게 입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이 낯선 자신의 모습에 잠시 눈을 깜빡였죠. 이렇게 화려한 옷을 내가 입어도 될까? 지훈이 수진의 어깨를 매만졌어요. 당연하지. 원래 내 자리야. 이제 어깨 펴. 수진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우는 사채업자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잘린 사실을 처가엔 아직 숨긴 채였죠. 동우가 봉투 하나를 받아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장모님 퇴원 잔치에서 다시 길을 세우면 돼. 동우는 그 돈으로 최고급 호텔 식당을 무리하게 예약했어요. 허세로 위기를 덮어보려는 발버둥이었죠. 하지만 그 잔치가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동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잔치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지훈과 수진이 내렸죠. 수진은 화려한 드레스 차림에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먼저 와 있던 명자와 혜진, 동우가 그 모습을 봤어요. 혜진이 입을 삐죽였죠. 어머, 저것 좀 봐. 렌터카 하나 빌려 타고 아주 유세를 떠네.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수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눈이 뒤집혔나 봐. 주제도 모르고 세 사람이 거만하게 앞장서 방으로 향했어요. 지훈과 수진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호텔 총지배인이 달려와 지훈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자가 그 인사를 보고 착각을 했어요. 동우한테 하는 인사인 줄 안 거였죠. 동우의 얼굴만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명자가 지훈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강서방, 렌터카 빌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내 병원비나 내. 염치가 있으면. 혜진도 거들었죠. 그러게. 저 짝퉁 드레스는 또 뭐야? 촌스럽게.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혜진을 봤습니다. 언니, 그 손에 든 가방이나 걱정해. 1년 번호부터 엉터리던데. 혜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감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동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죠. 자, 다들 왜 이러십니까? 좋은 날에. 동우가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곧 부원장으로 승진합니다. 오늘 그 축하도 겸해서. 명자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아이고, 우리 박서방이 최고야. 역시 큰 사위밖에 없어. 명자가 지훈을 흘겨봤죠. 강서방, 넌 여기서 뭐해? 1층 내려가서 대리운전이나 불러와. 박서방 모셔가게. 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우의 눈이 지훈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어요. 지훈이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죠. 동우가 숨을 죽인 채 그 손을 노려봤습니다. 지훈이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쓸모없는 영수증을 버리듯 식탁 한가운데로 툭 던졌죠. 장모님, 대리운전 명함 대신 이걸 드리는 게 낫겠네요. 동우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동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숨이 턱 막히는지 가슴을 부여잡았죠.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을 인수했다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동우를 파면한다는 통지였죠. 맨 아래엔 실소유주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동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지훈이 얼어붙은 동우를 내려다봤죠. 경찰 조사 잘 받으세요.
그동안 하신 일이 좀 많으시더군요. 명자가 동우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종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다 소리를 질렀죠. 이게 뭔데? 박서방,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이냐고. 수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떨리지도 주눅 들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언니, 잘 들어. 지훈 씨는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떠받들던 그 병원의 진짜 주인이야. 혜진이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백수가 무슨 병원 주인이야.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지훈이 부른 병원 쪽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서류 몇 장을 식탁 위에 펼쳐놨습니다. 이명자님, 이혜진님, 두 분은 박동우 씨와 짜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명자와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내일 아침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혜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명자는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동우가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강서방, 아니 지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우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죠. 지훈이 구두를 살짝 들어 동우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동우가 바닥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어요. 명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평생 하늘처럼 떠받들던 큰 사위였습니다. 벌레 취급하던 둘째 사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명자의 손이 목으로 올라갔죠. 끄끄. 명자의 입에서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뒤집혔어요. 엄마. 수진이 놀라 소리쳤죠. 명자가 식탁에 와인잔을 엎지르며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배어나왔어요.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명자에게 달려들었죠. 엄마, 정신 차려. 누가 좀 도와줘요. 그런데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옆 사람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제가 인수한 병원으로 모시세요. 가장 오래되고 낡은 병실로.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동우는 그 틈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체 비톡촉과 조사 앞에서 빈털터리가 된 채였어요. 혜진은 쓰러진 명자를 붙들고 발만 동동 굴렀죠. 지훈이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수진이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방을 등지고 걸어나갔죠. 호텔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 걸렸죠. 이 착한 부부가 고개를 들기까지 말입니다. 며칠 뒤 조사를 앞둔 동우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했어요. 동우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마지막 돈을 긁어 모았죠. 그 돈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며칠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어두운 술집 구석이었어요. 동우가 봉투를 슬쩍 밀어 넣었죠. 자, 이거 받고 기사 하나만 잘 써줘. 강지훈이 병원 사면서 뒷돈으로 세금 다 빼돌렸다고. 기자 한 명이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동우가 이를 악물며 답했어요. 증거야 만들면 되지. 일단 사람들 눈에 나쁜 놈으로 찍히게만 하면 돼. 기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지훈의 회사가 나쁜 투기 자본이라는 소문이 퍼졌죠. 댓글창은 삽시간에 욕설로 도배됐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어요. 동우와 손잡은 몇몇이 현수막을 내걸고
지훈의 인수를 반대했죠. 병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훈의 회사 본사까지 흘러들어갔어요. 밤늦은 시각 지훈의 서재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죠. 화면 속 외국인 임원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훈,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나쁘면 우리도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지훈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딱 이틀만 주십시오. 가짜 뉴스의 뿌리를 뽑고 안에 심어둔 배신자까지 잡아내겠습니다. 임원이 잠시 뜸을 들였죠. 이틀. 그 안에 못 뒤집으면 인수는 없던 일입니다. 약속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죠. 수진의 손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밤새울 거잖아. 뭐라도 먹어야지. 지훈이 옅게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어요. 고마워. 근데 지금 좀 골치가 아파. 수진이 지훈의 옆에 앉았죠. 내가 도울 일 없어.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라니까. 지훈이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지훈아, 예전에 형부가 우리 집에 뭘 흘리고 간 적 있어. 작은 수첩이었는데.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죠. 수첩. 그거 어디 있어?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에 처박아뒀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수진이 곧장 창고로 달려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하나 뒤졌죠. 한참을 뒤진 끝에 낡은 수첩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펼쳐든 순간 눈이 커졌어요. 거기엔 동우가 기자들과 만난 술집 계산서가 끼워져 있었죠. 몰래 돈을 숨겨둔 곳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들고 서재로 뛰어들어왔어요. 지훈아, 이거 봐. 이거면 되지. 지훈이 수첩을 넘겨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죠. 수진아, 너 진짜 큰일 했어. 지훈이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자료 보낼 테니 그 기자가 접촉한 돈줄부터 추적하세요. 밤새 지훈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동우가 사채업자와 짜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죠. 돈이 오간 통화 녹음까지 복원됐습니다. 동이 트기 전 지훈이 직접 그 기자를 찾아갔어요. 지훈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기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자가 벌벌 떨며 손을 내저었어요. 자, 잠깐만요. 제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내일 아침 정정 기사 내세요. 안 그러면 이 바닥에서 다신 펜 못 잡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같은 새벽 지훈은 병원 노조 대표도 은밀히 만났습니다. 낡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박동우가 노조 돈까지 손댔더군요. 노조 대표가 장부를 넘겨보다 주먹을 부르르 떨었죠. 이 인간이 우리 돈까지. 노조의 분노는 순식간에 동우를 향했습니다. 이틀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돈을 받았던 기자들이 하나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짜 뉴스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지훈을 향하던 조사도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죠. 지훈이 본사 임원들에게 다시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오히려 이 소동 덕분에 썩은 것들을 다 걷어냈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덧붙였죠. 덕분에 인수 가격도 더 낮췄습니다. 화면 속 임원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지훈이군요. 믿길 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지훈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 아직 마지막이 남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혜진은 뉴스를 보며 발을 굴렀어요. 뭐야? 지훈이가 안 망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이 명자가 누운 병실로 달려갔죠. 명자는 쓰러진 뒤로 몸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어요. 그런데도 명자는 지지 않았죠. 혜진아 수진이한테 전화해. 병원 넘어가기 전에 위자료 받고 이혼하라고 해. 혜진이 곧장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신호음만 몇 번 울리게 두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 전화도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혜진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어디 두고 보자. 두 모녀는 아직도 몰랐어요.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동우의 치졸한 발악은 결국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습니다. 이제 지훈이 마지막 칼을 뽑아들 차례였죠. 반전된 여론 속에서 동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온 뒷거래와 가로챈 돈까지 세상에 밝혀졌어요. 결국 동우는 붙잡혀 무거운 벌을 받게 됐죠.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동우가 초췌한 얼굴로 자리에 섰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동우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조아렸죠. 맨 앞줄에 앉은 지훈과 수진이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동우가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고개를 떨궜어요. 한편 혜진은 살던 집마저 잃었죠. 동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재산이 다 넘어간 거였습니다. 혜진이 캐리어에 짐을 쓸어 담고 명자의 병실로 찾아갔어요. 엄마, 나 여기서 좀 지낼게.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명자의 처지도 다를 게 없었죠. 밀린 병원비 때문에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뭐? 나도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할 판이야. 두 모녀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엄마가 큰 사위만 감싸다 이 꼴 난 거잖아. 뭐야? 네가 허영 부리다 이렇게 된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두 모녀가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뒹굴었죠. 병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한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지훈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섰죠. 지훈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두 모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를 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지훈이 옆 사람에게 손짓했죠. 저분은 밖으로 모시세요. 사람들이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혜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혜진은 그대로 병원 밖으로 끌려나갔죠. 지훈이 이번엔 명자를 봤습니다. 몸 한쪽을 못 쓰는 명자만 침대째로 옮기게 했어요. 어머님은 가장 좋은 방으로 모시세요. 명자가 침대에 실려 도착한 곳은 최고급 특실이었죠. 화려한 방을 본 명자가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강서방이. 명자의 어눌한 입가에 안도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죠. 지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이 좋은 방에서 평생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실 겁니다.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제가 드리는 밥만 드시고 목숨만 이어가시는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입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지훈이 이미 등을 돌린 뒤였죠. 지훈은 병실을 나서며 간호사들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어머님께 손찌검은 절대 안 됩니다. 몸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세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어떤 대화도 어떤 말상대도 되어주지 마세요. 그날부터 명자의 방에서 텔레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끊겼어요.
명자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간호사들은 기계처럼 움직였죠. 기저귀만 갈아주고 밥만 떠먹여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와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요. 가장 무시하던 사위의 돈으로 목숨을 이어가면서 말이죠. 수진아, 수진아, 살려줘. 명자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진이 병실을 찾았어요. 명자가 성한 손을 내밀었죠. 수진아, 엄마 좀 여기서 꺼내줘. 수진이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나 여기 마지막으로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엔 눈물도 미련도 없었죠. 평생 벽 보고 반성하면서 사셔. 엄마가 지훈이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수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병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됐어요. 지훈은 동우가 쓰던 방을 헐어냈죠. 그 자리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재단을 맡았어요. 주눅 들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당당하고 우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병원 지하 세차장에서 한 남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낡은 작업복에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바로 동우였어요. 벌을 다 치르고 나왔지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죠. 의사 자격도 영영 잃은 뒤였습니다. 동우가 차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세차장으로 들어왔죠. 동우가 번호판을 보고 사색이 됐습니다. 몸을 숨기려 바닥을 기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에서 내린 지훈과 딱 눈이 마주쳤죠. 지훈이 흙탕물 묻은 구두를 동우 앞으로 슬쩍 내밀었습니다. 5년 전 동우가 지훈에게 했던 그대로였어요. 동우가 입술을 깨물었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동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지훈의 구두를 정성껏 닦았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 지폐 몇 장을 던졌죠. 땀 흘려번 돈이니 아껴 쓰세요. 수진이 서늘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부부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뒤였어요. 동우가 바닥에 돈을 주우며 땅을 치고 통곡했죠. 같은 시각 병원 꼭대기 특실. 명자는 5년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화려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지훈과 수진이 그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명자의 탁한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부부는 명자를 보지 않았죠. 그저 창밖 풍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 명자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방이잖아요. 평생 모시겠다는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명자의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명자가 힘없는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싸늘하게 시선을 거뒀죠.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 낡은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몸이 성치 못하게 된 뒤였죠. 혜진이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모녀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의 처참한 모습을 확인한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입을 벌렸죠. 지훈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분 밖으로 모시세요. 혜진의 휠체어가 그대로 복도 끝으로 밀려나갔어요. 지훈과 수진이 서로의 허리를 감쌌죠. 두 사람은 햇살이 쏟아지는 옥상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5살 배기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엄마, 아빠,
수진이 두 팔을 벌려 딸을 안았습니다. 지훈이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지옥 같던 세월을 다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봄 햇살이 새 식구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참 긴 이야기였죠. 밥값도 못한다며 손가락질 받던 사위가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오랜 세월 바보 행세를 자처한 건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느라 모욕을 견딘 거였죠. 반대로 남을 짓밟고 우쭐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큰 사위 동우는 무릎 꿇고 남의 구두를 닦는 신세가 됐고, 사람 차별하던 장모는 화려한 방에 홀로 갇혀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우리 곁에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의 그릇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도 지훈처럼 묵묵히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